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제 PCM 기반 3D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 기법 연구 발표를 맡게 된 단국대학교 최원준 박사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기술은 이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제 연구실에서 가능성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낸 상태고 조만간 건설사와 이제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발표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했는지 또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발표 내용 구성을 보면은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현재 구조물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기반 모니터링을 이제 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 개발 중인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이제 거기서 크게 이제 PCM 생성 파트랑 또 PCM 분석 파트가 있는데 각각 파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에이전트 AI 파트는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지만 일전에 이미 건축 구조 계산과 평가를 도와주는 이제 에이전트 AI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업무에 맞게 적용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난 23년간 국가지정연구소로 지정된 단국대학교 리모델링 연구소에 이제 소속돼 있는 연구자로서 지금 현재 생성형 및 비전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더 발전된 개념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BIM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주요 테마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연구들로는 이제 설계, 물량 산출 그리고 이제 현장 관리 자동화를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국한된 기술이 아닌 실제 정부 기관들이랑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현장 실증까지 마친 이제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드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를 설계를 하거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많은 수학적 이론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공학 분야에 적용해서 이제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거나 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적정 기술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구조물 모니터링의 이제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조물 모니터링 이제 파이프라인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운영 기준 정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건축물의 이제 기능, 허용 범위, 진동, 이제 경보 단계와 같은 이제 판단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계측치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를 설계 및 이제 시공 자료와 연계를 해서 이제 기준선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두 번째는 데이터 취득 단계입니다. 이제 센서 및 통신 설계를 통해서 이제 관측 항목과 배치, 또 샘플링, 그리고 이제 시간 동기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획 등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노이즈 점검, 또 이제 타임 스탬프 표준화와 같은 품질 관리 절차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이제 온도나 운영 하중 등 이런 영향을 회귀 분석이나 주 성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보정을 해서 이제 노이즈를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 뭐 변형률 등 이제 주요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통계 및 판단 단계에서는 구조물의 손상 위치, 정확도, 그리고 위험 등급, 그리고 이제 잔여 수명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동시에 의사결정 및 알림 체계를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 점검 보수 계획, 이제 워크플로우까지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현재까지 건축물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구조물의 유형이 이제 뭐 고층 건물, 뭐 장스팬 구조, 이제 커튼월, 그리고 옹벽 등 이제 유형이 달라지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대상은 물리량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나 변형률 같이 이제 구조물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물리적 지표들이 주요 관측 대상이고 또 이거는 구조적 이제 안정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구조물의 성능 저하나 이제 위험 신호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장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집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결국 구조물의 물리적 반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여드린 장비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 고가의 정밀한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측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 의존도입니다. 장비가 고가이고 또 센서 수가 많다 보니 이제 설치부터 운용 활용까지 또 이제 모두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비용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유지 관리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구조물일수록 이제 정기 점검이 중요한데 전문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필요한 시점에 제때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이제 라이다, 이제 토탈 스테이션 등 이제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고 또 보안비 같은 추가 비용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 운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예산 문제는 센서를 대량으로 배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설치와 유지가 까다롭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물에서는 센서를 충분히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상태보다는 일부 구간만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균열 같은 문제도 되게 국소적인 수준에서만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은 다양한 원인들로 점검 주기가 길어지고 또 수작업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좌표나 스케일 보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겹치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들은 지속성과 신뢰성 이제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사람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지금의 단순 수기 점검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리뷰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무선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가 이제 통칭 WSSN이라 하는데요. 이제 이 WSSN 기반의 구조물 상태 모니터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은 앞으로는 정밀하지만 고가의 유선 센서들보다 WSSN이 설치가 이제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비교적 낮음과 동시에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WSSN이 구조물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기술도 이 WSSN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동시에 이제 향후 WSSN 발전 방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를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전력 효율성 측면입니다. 센서를 이제 오래 쓰면은 전력 문제가 큰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데이터를 계측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이제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물리량 하나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변이, 진동, 변형, 이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계측하는 멀티매트릭 방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지능형 처리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엣지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해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만 전송하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성인데요. 이제 센서 간의 이제 시간 동기화나 또 통신 프로토콜을 개선해서 데이터가 지연되지 않고 제때 처리하도록 이제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장기적 신뢰성 확보입니다. 센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자기 진단 기능이나 이제 이중화 설계, 그리고 네트워크 재구성 같은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은 WSSN 기반 모니터링이 아직까지는 몇 가지 이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지속성 문제, 데이터 처리 성능의 제약, 그리고 이제 환경적 취약성, 그리고 여전히 높은 비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인부들이 장비나 센서를 이제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업 과정에서 이제 뭐 마커를 훼손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해가며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 측면의 연구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차량이 통과할 때 드론으로 교량의 이제 거동을 모니터링할 때 드론의 흔들림 때문에 변이 측정이 어려운 문제를 두 대의 카메라와 마커로 고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한 카메라는 교량의 중앙부를 보고 또 지속적으로 촬영해서 변이를 추적을 하고 다른 카메라는 고정된 마커를 관측을 해서 드론의 자세와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상 기준 장치가 없어도 이제 교량 변이를 실시간으로 이제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마커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우측 사진에 나온 마커, 그 체스판 형식의 마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체스판 마커는 이제 꼭지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또 그 선들을 기준으로 X, Y, Z축을 이제 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체스보드의 그리드, 그러니까 칸 개수를 이렇게 늘린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인식이 됐을 때 축 방향의 계산 정밀도가 이제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제약입니다. 두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 불일치, 그리고 랜덤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두 카메라의 정보가 완벽하게 동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거리에서 촬영해서 이제 해상도가 떨어진다면은 이제 보정 정확도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또 배터리 용량 때문에 장기간 모니터링에도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적 요인인데, 이제 실외에서는 뭐 바람과 조도 변화로 이제 영상의 노이즈가 증가해서 이제 필터링과 품질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띄울 만큼 충분히 이제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교량비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과 또 기준이 될 부분의 마커가 동시에 한 화면에 이제 충분히 관찰이 될 수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아마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마커의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기준 좌표측을 안정적으로 재현하려면은 마커가 항상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동일한 실험을 할 때 해당 마커가 동일한 위치와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마커가 훼손이 된다면은 보정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기준점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설치, 점검, 교체에 대한 그런 현장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제 비전 기반 변이 모니터링 연구로서 이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교량의 다양한 부분의 변이를 계측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교량의 크리티컬한 부분들 곳곳에 마커를 부착을 하고 또 사진으로부터 마커들을 검출을 한 다음에 이제 인식된 그 꼭지점과 선분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정면 사진으로 바꾸고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술적 구현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고 또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사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량이나 뭐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고소부에 마커를 설치하고 교체하고 또 점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또 차량과 보행자의 통제를 이제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영 시 이제 마커가 손상이 되거나 오염이 돼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이제 차량, 보행자, 그리고 이제 난간들 같은 요소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림이 자주 발생하고 또 먼지랑 비 때문에 마커가 이제 일부 마커의 그 표면 패턴이 일부가 사라지거나 하면은 판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티커 페인트의 이제 자외선과 수분 영향 때문에 마커가 또 이렇게 오그러진다고 하죠. 그래서 평면성이 무너지면은 마찬가지로 그게 오차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또 마지막으로 계측하고자 하는 부위마다 이제 마커를 부착을 하고 또 항상 붙어 있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다음 방문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훼손된 마커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마커를 제거하고 또 이후에 새 것으로 재부착을 한다면은 이건 좌표 정합성의 일관성도 깨질 수 있어서 이제 관리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기존 모니터링 방식의 한계와 선행 연구들의 이제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제 6가지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을 우선 보면 가림과 노이즈에 되게 강건한 그런 데이터 수집 및 보건 방식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항목대로 마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됩니다.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마커를 최초 한 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착하는 그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동 보정, 동기화, 그리고 좌표계 안정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나 드론은 이제 데이터 수집에만 쓰고 분석은 서버에서 처리해서 최대한 현장에 별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게 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환경 적응성은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항목과 유사한 내용인데, 결국에 외적 환경 요인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그 데이터 드리프트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설치와 운영이 간단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복잡하고 힘들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기 점검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해법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면서도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기반 계측입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은 이제 환경, 형상,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이제 3차원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표현한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각 점들은 X, Y, Z 좌표가 있고 그리고 색상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직접 수집과 간접 수집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수집은 라이다나 이제 3D 스캐너와 같은 그런 장비들로 공간을 스캔해서 곧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질감이 부족한 평면에서도 이제 안정적이고 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이제 사진 측량으로 여러 이미지를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빠르게 이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두 방식을 단독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변이와 변형 분석에 이제 필요한 고해상도 3D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단점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고 이제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그 모델 작업 과정으로 이제 얼라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부분별 발생한 변이를 계산을 하고 또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 AI에게 정량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이런 심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는 추후 이제 QARS라는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대시보드와 연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한 프로세스의 이제 소요 시간을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4장에서 30장 정도로 확보를 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을 하면은 빠른 경우에는 1분 내로도 가능하고 이게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라서 이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델 정합 과정은 대략적으로 5분 정도 이제 걸리고 AI 결과 보고서 생성은 2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아직 총 소요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는 아직은 힘들지만 근데 특정 주기마다 구조물을 확인하고 또 분석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IT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은 점진적으로 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사이트는 현재 총 2개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PCM 생성 사이트랑 그리고 분석 사이트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그 밑에 보시면은 S허브라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거치긴 하는데 이거는 일전에 연구실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목적으로 미리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던 요소라서 오늘 별도로 이렇게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카메라와 이제 스캐너를 이용해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스캐너를 쓰지 않는 것이 연구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저희 기술의 장점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른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 그 프로세스로 이렇게 삼지만 하지만 스캐너를 사용해서 더 정밀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분석 사이트에 데이터를 올리고 비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뜻이고요. 또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VGGT라는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수집 방법들은 이후 슬라이드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VGT는 여러 장의 사진만으로 3D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최신 AI 모델입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생겨난 기술이라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밀도가 알고리즘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보다 뛰어납니다.
최소 두 장의 이미지를 넣으면은 각 사진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깊이, 또 사진을 찍은 카메라의 위치랑 방향, 그리고 서로 다른 사진에서 이게 동일한 객체가 표현이 돼 있을 텐데, 그 객체들이 이 사진에서 다른 사진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지를 동시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통 방식처럼 이제 반복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오래 돌리지 않아도 되고 또 소량의 사진만으로 빠르게 3D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VGCT는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작은 패치로 나눠서 토큰화한 다음에 프레임 어텐션이라 부르는 이제 한 사진 내부에서의 관계, 패치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진들 사이의 관계인 글로벌 어텐션을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텍스트를 주로 다루는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은 그런 모델들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미지랑 비디오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인 VO3랑 달리 같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구조를 모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을 했더니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이게 시간 관계상 타 알고리즘이랑 상세하게 분석하는 거는 일단 건너뛰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VGGT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소요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물론 단순 이제 알고리즘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방법이 고화질의 노이즈가 거의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하게 만들면은 더욱 뛰어난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그 현실에서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핸드폰 촬영 사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VCT 기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도 이제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가 충분히 다른 데이터랑 겹쳐야 제대로 된 모델이 생성이 되고 빛 반사나 투명한 표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연광 상태가 가장 좋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현상은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인공지능이랑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VGCT 인공지능이 취약한 건 아닙니다. 또 앞서 언급드린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과 이제 회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카메라 포즈를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프레임의 확보입니다. 이제 최소 두 지점을 고정 기준점으로 정해서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반복 촬영을 합니다. 이때 로봇계나 이제 고정형 CCTV를 쓰면은 나중에 재촬영을 할 때도 동일한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서 정압과 좌표계 안정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뭔가 고정된 그런 프레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염두하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일단 오늘 소개드릴 그 내용은 기준점이 있다는 상태를 가정하고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고 비교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버랩 구역의 확보입니다. 연속 사진 간 최소 70% 이상이 겹치도록 촬영을 해야 합니다. 또 장비가 목표 객체와 너무 가까우면은 이제 깊이 추정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텍스처가 화면에 충분히 들어오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 이격거리인지는 이제 추후 이제 현장에서 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 프레임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기준점이 아닌 이제 일반 이미지들을 수집할 차례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좀 정확도를 얻으려면은 최소 6장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촬영 시 가급적 이제 목표로 하는 구조물이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위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객체가 나타나 있으면은 A 사진에서는 가장자리에 그 객체가 존재하지만 B 사진에서는 존재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다른 사진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들은 어, 이게 또 오차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에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커도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존성을 최소화해서 기준 프레임 앞에서 저희는 처음 한 번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단 이 한 번의 촬영으로 카메라 기준의 이제 X, Y, Z축과 방향을 월드 좌표계로 저장을 해두면은 이후 생성되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은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림, 모션 블러를 막기 위해서 셔터 속도도 확보해야 됩니다. 아마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만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뭐 모델 이미지가 어느 정도 겹쳐야 된다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셔터 속도까지는 고려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셔터 속도도 이제 이미지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그 블러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짝 노이즈가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를 촬영할 때 역광이나 강한 그림자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시연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영상의 시작점은 데이터 수집을 이미 끝마친 상태로 이제 사이트에서 PCM을 생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고 또 밑에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컨피던스 설정, 신뢰도 설정 그 파라미터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특정 정확도 이하의 포인트들 중에서 특정 정확도 이하라면은 이제 필터링해서 결과로 생성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만드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준점에 해당하는 그 프레임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점들을 선택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게 한 대략 1분 정도 내로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이 만들어졌고 지금 모델의 네,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뭔가 사각 뿔 모양의 그런 도형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그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카메라가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각도를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했던 그 기준점 프레임은 이렇게 카메라 프레임들 중에서도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특정 주기마다 반복해서 확보함으로써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변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사이트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입력 단계를 제외를 한다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PCM 생성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이제 각자 다른 스케일과 또 기준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작업 과정을 통해서 모델들을 최대한 겹치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디포메이션 아날리시스 단계에서 이제 변형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후 결과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기반 히트맵과 복셀 기반 히트맵으로 표현이 되고 그 외 정량적인 결과는 이제 히스토그램 및 엑셀들로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지스트레이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레지스트레이션은 두 개 이상의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공통 좌표계로 정밀하게 정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뭐 회전, 이동, 그리고 스케일링을 최적화해서 포인트 간 오차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정렬된 모델들을 합쳐서 하나의 3D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차 간 변형 차이를 정량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레지스트레이션은 보통 두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먼저 글로벌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취득한 두 개의 PC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거칠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로컬 리파이먼트에서 글로벌 결과를 초기값으로 사용을 해서 겹치는 구간의 잔차를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밀리미터까지 정밀도를 높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통 좌표계에서 정확하게 정렬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표적인 레지스트레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빠른 시간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이즈에 강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용이하거나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내에서 특징점을 더욱 잘 골라내거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티저 플러스 플러스라는 레지스트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티저 알고리즘을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99%라고 하더라도 작동하는 매우 뛰어난 정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또 대규모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에서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발상을 바꿨습니다. 정합을 단순히 티저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처리를 먼저 하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 특징을 매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저 같은 강인한 정합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평면처럼 정보량이 적고 또 혼동을 일으킬 만한 구역은 평면 마스킹으로 제외를 해서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ISS로 구조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점만 선별을 해서 계산 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키포인트 주변의 기하를 FPFH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회전과 가림에 덜 민감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지문을 만든 건데요. 그 지문을 기준으로 이제 해당 모델이 얼만큼 회전을 했고 이동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PCM 모델 사이의 이제 특징점의 후보 대응은 MNN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으로 걸러내서 이제 인라이어 비율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제된 대응성을 입력으로 이제 티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큰 오차를 자동으로 억제하면서 전역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티저가 처리해야 할 대응 수와 그리고 이상치 비율이 크게 낮아져서 연산량은 줄고 정합성과 이제 수렴 안정성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을 한국말로 정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합은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전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이가 없는 것이 이제 확실한 부위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마커에 적용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카메라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트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이트에는 선택한 물체와 또 카메라 위치 기반 기능을 추가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조만간 건설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합의 또 다른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합까지 끝났다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비로소 변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포인트 기반, 메쉬 기반, 볼륨 기반,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기법 기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쉬 기반이랑 볼륨 기반 알고리즘은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이제 메쉬, 그러니까 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피를 가진 그런 볼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기반 알고리즘 중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이 M3C2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3C2 계열 파생 알고리즘 중에서도 특히 그 DMD라는 알고리즘을 저희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사이트에 도입을 해서 변이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도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사이트를 시연을 한 것처럼 네,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사이트도 시연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점은 PCM 모델이 이미 생성이 끝난 상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좀 사용을 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업로드하고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기반 히트맵이 생성이 되고 또 공간을 잘게 분할한 복셀 기반 히트맵도 생성이 됩니다. 복셀 기반 히트맵은 네,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변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건축물을 상대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미세하지만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는 면에서의 변이가 1cm도 안 되는 그런 미세한 변형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마찬가지로 조만간 건설 현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분석 결과 생성 파트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히트맵과 이제 복셀 기반 히트맵을 생성해서 직관적으로 어느 부위에 변형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우측에 이제 복셀 기반 히트맵은 이제 색상 대비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상위 몇 퍼센트 그리고 하위 몇 퍼센트를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색으로 표시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변이는 1cm가 채 안 됩니다. 물론 건축물 외에
주변 바닥에서 변이가 발생했다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델링 오차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목표라는 구조물이 이미지 가장자리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런 3D 모델들뿐만 아니라 구조물 변형은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제 거리 불확실성 그래프, 또 절대 변이 지도, 그리고 XYZ 방향별 변이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우측의 이제 엑셀 스크린샷은 각 복세 구역별 변이량을 나타내서 부위별로 변이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셀이 지금 아까 시연 영상에서 보신 거는 대략 2,000개 정도로 분할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만 개 혹은 20만 개로 늘려서 보다 상세하게 구역별 변이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개발 중인 내용들인데요. 조금 전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결과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면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쿠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기준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추적을 하다가 누적 오차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면은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식은 작은 변이가 쌓이는 경향을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이제 EWMA 알고리즘 방식은 최근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래된 데이터의 영향은 점차 줄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변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이제 부드럽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코스은 누적 이상 신호를 찾는데, 그리고 EWMA는 최근 추세 변화를 반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변이량에 따라서 허용 변이를 초과했는지도 검토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객체 유형과 변이만 알면은 규정을 기반으로 쉽게 사용성과 안정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인공지능이 이제 1차적으로 검토 및 정리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이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에이전트 AI 기반으로 이제 심층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AI란 단순히 답변만 하는 모델이 아니라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이제 호출해서 실행을 하고 또 결과를 관찰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조정하는 이런 루프 구조를 갖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결과 정보를 가공을 해서 특정 양식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에이전트 AI가 그 보고서를 읽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층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목표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작성하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고 이게 지금 텍스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고서 작성에도 총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보고서에는 이제 임의로 지정한 제가 양식을 임의로 지정했는데 이제 그거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반복 실행에도 항상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데이터가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컨텐츠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이건 나중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분석 사이트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결과를 생성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및 이제 생성 및 분석 사이트를 S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에 탑재를 했고 현재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저희는 S 미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제 S 미러에서 생성된 정보들은 추후 S 허브 기반 데이터 관리, 그리고 S 마기 기반 심층 분석, 그리고 S 리포트 기반 보고서 작성과 연계를 해서 엔드-투-엔드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희는 이 사이트를 건축 구조 계산을 목적으로 실제로 구현해둔 사이트라서 구조물 모니터링에 맞게 조금씩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전트 AI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게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유저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검색 진강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끔 구축된 시스템이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이제 집단 지성입니다. 우선 데이터는
기존 건축 관련 문서들과 기록들을 이제 인공지능 친화적인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정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떻게 정제를 해서 넣을지에 대한 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자 각 기관들의 노하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의 경우에는 그 지금 여기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네, 난해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에이전트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접근하고 분석하고 또 최적의 해답을 찾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응답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개별 모델이 이제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일 모델은 중간에 할루시네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틀린 답을 맞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세 가지 모델이 동시에 다 동일한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기술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구조 사무실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이나 고급 기술자들의 판단을 보조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사례와 같이 이제 현장 사진과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시스템이 기준 코드와 규정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근거 기반의 답변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서들에서 어떤 텍스트에 근거했다라고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또 오른쪽의 사례처럼 고급 기술자가 구조 안정성이나 시공 방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게 관련 기준과 기존 사례를 제시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 연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건설 현장 상황 분석, 구조기술 문제 해결, 그리고 규정 코드 기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PCM 분석과 에이전트 AI를 결합을 해서 더 심층적인 구조물 모니터링과 자동화 보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 구조물 모니터링 방식은 비용과 인력 문제로 확장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신 AI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소량의 이미지만으로 고정밀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빠르게 생성하고 레지스트레이션과 그리고 M3C2 파싱 알고리즘 기반 분석으로 정확한 변이 계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히트맵과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자동화 보고서와 대시보드에 연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후 계획으로는 에이전트 AI와 마기 시스템을 연계를 통해서 규정 안전 기준까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으로는 엔드투엔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어려운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엔지니어링 영역이나 그 학교의 연구 개발 활동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게 어떤 도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뭐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과 리포트를 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만 많이 세이브돼도 그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발하신 내용들이 정말 방대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만약에 이런 분야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연구개발 활동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어, 우선 생각보다 이게 좀 IT 쪽에 좀 가까운 기술이라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기 전에 각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감리를 위해서 혹은 구조물 모니터링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거기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그 구간이 어딘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의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엔지니어가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IT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네, 일단 어느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또 사람이 직접 판단하게 할지 네,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의 경우에는 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지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어, 일단 모니터링에서는 우선은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수집을 해야지 좋은 그런 퀄리티의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이 나오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C 언어인가요? 아닙니다. 랭귀지를, 요즘에는 인공지능들이 네. 워낙 뛰어난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서 이제 언어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어떻게 이제 기술들을 기획을 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기획을 하고 나면은 각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제 특정 어떤 기술 알고리즘을 도입을 할지 또 그거를 실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자동으로 해주는 네,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 어, 지금 이 발표하신 내용, 이 기술은 또 뭐 어떤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는 이런 기술들을 예, 가지고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나 혹은 어떤 대학교 연구소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예. 나중에 연락이 가면은 친절하게 또 답변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제 발표를 듣고 계신 관계자분도 계신데, 어, 지금 여러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 그리고 구조사무실이나 공기관에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 플랫폼의 기능들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술들을 또 이게 실제로 상용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고 하는 거를 실제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한양풍동 실험연구소에서 방대한 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자료만으로도 신뢰성이 있는 지적 파트너를 구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지적 파트너라고 하시면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과거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기업일수록 과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을 텐데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지적 파트너, 그러니까 챗봇이 보일 수 있는 성능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기존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정제하는지에 따라서 또 성능이 또 챗봇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일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신뢰성 있는 그 챗봇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네,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음 데이터 질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거나 뭐 좋은 챗봇을 만들거나 나중에는 이제 오래된 기업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AI의 칭찬화로 인한 특강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학적 활용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칭찬화로 인한 착각 문제, 결국에는 이게 다 헐루시네이션인데, 특히 GPT-5가 아니라 더 이전 모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출시를 한 다음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그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샘 알트먼이 사과하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아까 전에 에이전트 AI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좀 이제 여러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걸러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걸러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확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의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그냥 거짓을 진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선은 제일 구현하기 쉬운 방법은 물론 뭐 학습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연구실 단위에서 혹은 기업 단위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계는 어,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질문을 여러 AI한테 근데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각 AI에게 그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고 각 페르소나를 가진 에이전트 AI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다수결로 채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에이전트끼리 서로 토론을 나눠가지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면은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 발표하신 내용들도 에이전트 AI가 주도했나요? 그 텍스트 정리는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요즘 어 그냥 뭔가 글을 쓸 때 그냥 일단 사람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정말 핵심 내용들을 딱딱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AI한테 던진다면은 그거를 조리 있게 되게 일관되게 정리를 하는 거는 AI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사용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도 자동화를 한 거고 어, 네, 네, 에이전트 에러 한 게, 네, 맞습니다. 물론 핵심 아이디어를 전부 다 아예 처음부터 아웃라인 짜는 것부터 AI한테 시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은 사람이 아직은 직접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방금 칭찬화에 대해서 뭐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보수적인 구조계에서 전자유도를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딱 한 프레임만 해석을 한다거나 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쉽게 엔지니어가 이게 옳은 해석이었다, 그른 예, 해석이었다 이런 거를 좀 판별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전체 아파트든 아니면 어떤 플랜트든 그런 전체 시스템으로 커져버리게 되면 노드가 막 만 개, 2만 개 이렇게 커진 큰 시스템에 그냥 묻혀버리면 이 결과가 예, 맞는 결과인지 틀린 결과인지 사실 분간해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그 와중에 도움을 받고자 AI한테 이건 옳은 결과냐, 그른 결과냐, 이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해답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예, 할루시네이션으로 좀 사용자를 좀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맞나? 네.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계속 대두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까 S 플랫폼에서 이제 구조 그런 계산도 자동화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AI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 이게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주면서 알아서 잘 검토해달라고 하면은 AI가 할루시네이션에 이제 그런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분석 자체를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주지 않고 뭐 층별로, 룸별로, 혹은 부재별로 이렇게 소분화해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호 검토 에이전트는 보호만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게 하면은 이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업무 난이도를 훨씬 낮춰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AI가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결과만 생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해석을 할 때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 단계별로 풀이 과정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엔지니어가 봐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정기 세미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두 교수님과 박사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아마 모든 세미나든 모든 강의에서든 그렇듯 좀 부끄러워서 여기서 질문을 차마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사실 질문이란 것도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질문을 하기까지 뭔가 좀 사전적인 공부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고 질문을 언제든지 저희 한국통공학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두 전문가분들께 답변 꼭 받아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정기 세미나, 이게 정기 세미나긴 하지만, 어, 조만간 근시일 내에 다시 2차 정기 세미나를 또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일단 서영철 교수님과 최원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안 들리시겠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